문틈 사이로 새어 들어온 햇살이 눈을 찌푸리게 할 때 문짝이 가볍게 열렸다. 나는 소파에 기대어 책장을 쳐다보는 척했지만 귀는 그의 발걸음 소리에 전념했다. 김재현, 내 남편이 스위스에서 돌아온 지 벌써 사흘째라. 오늘 회사 일이 바빠서 늦게 들어갈 거야? 그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랐다. 예전엔 문을 열자마자 내게 다가와 볼을 쓰다듬으며 보고 싶었다고 속삭이던 그가 이제는 코트를 벗는 손짓 하나하나가 나를 피하는 듯 했다.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그냥 응이라고 답했다. 공기가 껍질처럼 딱딱하게 얼어붙은 것 같다. 재현은 코트를 옷걸이에 걸고 신발장 쪽으로 향했다. 그의 손이 코트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소리가 들렸다. 가볍지만 딱딱한 소리. 나는 눈을 살짝 내리며 책장을 가리키는 시선으로 그의 모습을 비추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꺼낸 물건을 신발장 위 선반에 재빨리 집어넣었다. 동그란 모양의 무언가, 흰색이었다. 나는 이틀째 그런 이상한 행동을 목격하고 있다. 첫째 날 밤엔 그가 욕실에서 2시간 넘게 나오지 않았고 문틈 사이로는 스마트폰 화면 빛이 계속 깜빡이는 것이 보였다. 둘째 날은 외투 주머니에서 나온 향기였다. 내가 사준 향수가 아닌 달콤하고 젊은 여성향이었다. 어젯밤에 왜 그렇게 늦게 잤어? 나는 책장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구부리며 무심한 듯 물었다. 재현의 등이 살짝 떨렸다.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 급한 일이 생겼다고. 변명이 너무나도 거짓말 같았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나는 고개를 돌려 그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은 피곤해 보였지만 피곤보다는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신발장 위 선반. 그가 숨겼던 물건이 보였다. 아기용 핑거 스틱이었다. 흰색 플라스틱으로 된 아기가 손을 쥐고 놀 수 있는 장난감. 왜 재현의 코트 주머니에 아기 장난감이 있었을까? 스위스에서 혼자 여행을 다녀온 그가 왜 이런 물건을 가지고 온 걸까? 의심이 마치 뿌리가 깊은 덩굴처럼 내 마음속을 감싸기 시작했다. 나는 입술을 꽉 깨물고 다시 책장을 바라보았다. 공기가 더욱 무겁게 눌러왔다. 이것은 단순한 오해가 아닐 거라고 내 몸이 온통 경고하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재현은 뭔가를 나에게 숨기고 있었다. 아주 큰, 나를 아프게 할 그런 비밀을. 재현이 문을 쾅 닫고 출근하는 소리가 사라진 뒤 나는 소파에서 일어섰다. 발걸음은 무의식적으로 신발장 쪽으로 향했고 손은 선반 위에 놓인 그 하얀색 핑거 스틱을 가볍게 만졌다. 플라스틱 표면은 아직 살짝 따뜻했던 모양이다. 마치 누군가의 손에 오랫동안 쥐어졌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나는 그 물건을 주머니에 넣고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 나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어젯밤 잠을 설치며 생긴 검은 그늘이 짙게 깔려 있었다. 휴대폰이 진동하며 테이블 위에서 미끄러졌다. 발신자 표시에는 집사 부인의 이름이 떴다. 나는 숨을 고르며 전화를 받았다. 안녕하세요, 부인님. 집사 부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고 배경에는 비행기 이륙 소리 같은 윙윙거림이 들렸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집사로 일할 수 없습니다. 100억 원의 지참금을 가지고 떠납니다. 내가 입을 열어 말할 틈도 없이 집사 부인의 목소리가 더욱 급하게 쏟아져 나왔다. 부인님, 김 대표가 제게 부탁한 일을 다 끝냈습니다. 스위스에서의 모든 절차는 완료되었고 아이와 그녀는 지금 안전합니다. 이 돈은 제게 주어진 보상이자 제가 이곳에서 사라지는 대가입니다. 100억 원. 지참금. 아이와 그녀. 단어들이 마치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내 머릿속을 가르고 지나갔다. 나는 전화기를 든 손이 떨리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누구야? 내 목소리는 갑자기 건조해졌고 마치 모래를 삼킨 것처럼 거칠었다. 그러나 전화기 저편에는 이미 통화 종료음만이 들릴 뿐이었다.
집사 부인은 전화를 끄는 것이다. 나는 테이블에 기대어 몸을 지탱했다. 어지러움이 머릿속을 휩쓸고 지난 몇 달 동안 재현의 이상한 행동들이 하나둘씩 연결되었다. 갑자기 열심히 일하며 야근이 잦아진 것, 스위스로 출장을 간다며 한 달 동안 연락이 뜸했던 것, 돌아온 뒤 나를 피하는 듯한 차가운 태도. 그리고 지금은 집사 부인이 100억이라는 거액을 가지고 사라졌고 그녀의 말 속에는 아이와 그녀가 존재했다. 스위스에서 아이를 낳았다. 내연녀와 함께. 재현이 숨기고 있던 비밀의 전모가 마치 안개가 걷히는 듯 내 앞에 펼쳐졌다. 나는 주머니 속에서 아기용 핑거스틱을 꺼내 바닥에 던졌다. 하얀 장난감이 타일 바닥에 부딪히며 낮은 소리를 내며 굴러갔다. 나는 소파에 무기력하게 쓰러져 앉았고 입가에는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그 웃음은 마치 울음과도 같은 거친 소리였고 창밖으로 흘러나가 하늘에 떠있는 구름을 꿰뚫고 갔다. 김재현, 너는 정말 어리석구나. 내가 이 모든 것을 그냥 눈 감아 줄 거라고 착각했던 거야? 100억으로 집사 부인을 매수하고 스위스에서 내연녀와 아이를 숨기고 돌아와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내 손바닥에는 뜨거운 열기가 솟아올랐다. 그 열기는 분노로 그리고 복수의 맹세로 가득 차 있었다. 거친 웃음이 결국 울음으로 바뀔 무렵 나는 소파에서 일어섰다. 눈물은 마른 채로 안구가 타는 듯한 통증만 남았고 그 통증이 분노로 변하며 온몸을 뒤덮었다. 나는 바닥에 굴러다니는 아기용 핑거스틱을 주워 칵테일 테이블 위에 세워놓았다. 그 하얀 장난감을 보는 것만으로도 재현의 거짓말과 어리석은 행동이 떠올라 머리가 찢어질 것 같았다. 휴대폰을 다시 들고 재현의 번호를 누르려다가 나는 손을 멈췄다. 지금 물어봐도 그는 또다시 거짓말을 할 것이다. 스위스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 100억으로 집사 부인을 매수했다는 사실을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직접 증거를 찾아야 했다. 나는 재현의 서재로 갔다. 평소엔 그의 서재는 언제나 잠겨 있었고 나는 그의 개인 공간을 침범하지 않기로 약속했었다. 하지만 이제 그 약속은 무의미했다. 나는 서랍장을 하나씩 열었다. 첫 번째 서랍에는 사업 관련 서류들이 가득 차 있었고 두 번째 서랍에는 개인 사진첩이 있었다. 세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 하나의 백색 서류 봉투가 눈에 들어왔다. 서류 봉투를 열자 스위스어로 적힌 여러 문서들이 나왔다. 나는 영어는 할 줄 알지만 스위스어는 모르기에 핸드폰으로 촬영한 뒤 번역 앱에 넣었다. 출생증명서라고 번역된 글자가 보였을 때 내 심장이 터질 듯 쿵쿵 뛰었다. 태어난 아이의 성은 김이었고 아버지란에 김재현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란에는 이수진이라는 낯선 여성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수진. 이 이름을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을까? 나는 머리를 쥐어짜며 생각했다. 재현의 전화 통화 내용이 떠올랐다. 몇 달 전, 그는 방에서 수진아라고 부르며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때는 그가 고객과 통화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바로 그녀였던 것이다. 문득 재현이 스위스에서 돌아온 뒤 말했던 이야기가 떠올랐다. 스위스는 정말 아름다웠어. 혼자 산책하며 힐링을 좀 했어. 그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평온 속에 죄책감과 긴장이 숨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에는 모순점이 있었다. 그는 출장이라고 했지만 산책과 힐링만 이야기했을 뿐 사업 관련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않았다. 저녁이 되어 재현이 돌아왔을 때 나는 서재에서 찾은 출생증명서 사진을 핸드폰 갤러리에 저장해 두었다. 그는 코트를 벗으며 오늘 너무 피곤해라고 말하며 내게 다가왔다. 나는 그의 손을 피하며 뒤로 물러섰다. 스위스에서 뭘 했어? 내 목소리는 차갑고 굳어 있었다. 재현의 눈빛이 순간 당황했지만
곧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알았지? 출장이었어. 그래도 좀 쉬었어. 그래. 그럼 왜 출생증명서를 만들었어? 내가 휴대폰을 펼쳐 그에게 보여주자 재현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그의 입을 열고 닫는 모습을 보며 나는 내 마음속에 피어난 복수의 씨앗이 자라고 있음을 느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거짓말로 나를 속일 수 없다. 재현은 핸드폰 화면에 뜬 출생증명서 사진을 바라보며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창백한 얼굴에 땀방울이 맺혀 떨어지고 손은 불안하게 꼼지락거렸다. 나는 그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입을 열었다. 이수진은 누구야? 우리 아이랑 같은 성을 가진 그 아이의 엄마는 누구야? 그가 고개를 숙이며 목소리를 낮췄다. 그냥 우연히 알게 된 사람이야. 어쩌다 보니 그녀가 혼자서 아이를 키우기 어려워서 내가 조금 도와준 거라고. 조금. 나는 비웃음을 지었다. 100억으로 집사 부인을 매수하고 스위스까지 함께 가서 아이를 낳게 도와준 게 조금이야? 김재현, 내가 하는 거짓말은 너무나 투명해. 거기서 끝이 아니잖아. 나는 서재로 향해 재현의 책상 서랍을 다시 열었다. 그곳에는 스위스에서 찍힌 사진들이 숨어 있었다. 이수진이라는 여성이 배를 불룩하게 부풀려 재현과 손을 잡고 호수 앞에서 웃고 있는 모습, 아기 옷을 골라보는 두 사람의 모습, 심지어 병원에서 아기를 안고 재현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까지. 모든 사진은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증명하고 있었다. 이 사진들은 뭐야? 우연히 찍은 거야? 나는 사진들을 던져 재현의 무릎 위에 떨어뜨렸다. 그가 사진을 주워보는 손이 계속 떨렸다. 나는 방 안을 걸어다니며 생각했던 모든 질문들을 쏟아냈다. 언제부터 만났어? 왜 나한테 숨겼어? 내가 매일 밤 야근한다고 말하면서 그녀와 데이트를 했던 거지? 스위스 출장은 그녀와 아이를 위한 거짓말이었던 거지? 재현은 결국 무릎을 꿇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았어. 수진이 아이를 갖고 싶어 했고, 나도 아이가 갖고 싶었어. 아이. 나는 그의 말에 격분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가 결혼한 지 10년 동안 내가 나한테 아이보다 사업이 중요하다고 말했던 거 잊었어? 내가 몇 번이나 아이를 갖고 싶다고 말했을 때 내가 무관심하게 대했던 거 잊었어? 그런 내가 갑자기 아이가 갖고 싶어서 다른 여자한테 아이를 낳게 한 거야? 그의 변명이 들을수록 내 가슴은 얼어붙었다. 나는 그를 향해 걸어가 그의 턱을 꽉 잡았다. 김재현, 내가 가장 어리석은 건 이 모든 걸 숨길 수 있다고 착각한 거야? 100억으로 사람을 매수하고 거짓말을 꾸며내고 나를 속이려 한 거. 너는 정말 나를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는 거야? 그는 눈물을 흘리며 난 널 사랑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이제 내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칵테일 테이블 위에 놓인 아기용 핑거스틱을 집어들었다. 이것도 내가 스위스에서 가져온 거지? 그 아이가 쓰는 거.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나는 핑거스틱을 바닥에 세게 내던졌다. 플라스틱 장난감이 부서지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다. 이제 내가 지어내고 싶은 거짓말은 끝났어. 이제부터는 내 차례야. 부서진 핑거스틱 조각들이 타일 위에 흩어진 채로 재현은 여전히 무릎을 꿇고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나는 그의 모습을 한 번 더 쳐다본 뒤 방으로 돌아가 문을 세게 닫았다. 잠금 장치를 돌리는 소리가 안으로 울릴 때 가슴속에 터져나오던 분노가 갑자기 차분한 결심으로 변했다. 슬픔이나 원망은 이제 쓸모없다. 나는 김재현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야 한다. 그가 나에게 했던 고통을 배로 돌려주어야 한다.
나는 서랍에서 평소에 잘 쓰지 않던 노트북을 꺼냈다. 이 노트북에는 재현이 사업을 하며 벌이는 비리들을 내가 몰래 기록해 둔 내용이 가득했다. 결혼 초기, 그가 사업 파트너를 속이고 자금을 빼돌리는 모습을 목격했을 때 나는 이것이 언젠가 필요할지 몰라서 하나하나 적어두었던 것이다. 당신은 그저 불안해서였지만 지금은 이것이 복수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나는 노트북을 켜고 사설 탐정에게 연락을 취했다. 몇 년 전 재현의 불륜 의혹이 있었을 때 한 번 이용한 탐정사였다. 김재현의 최근 행적, 그리고 이수진이라는 여성의 모든 정보를 찾아줘. 스위스에서의 활동부터 현재 거주지까지 빠짐없이. 탐정은 금방 답장을 보내왔다. 이수진, 25세, 예전에 재현의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했던 사람. 현재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거주 중이며 재현이 매달 막대한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다. 스위스에서의 출산은 재현이 직접 병원을 예약하고 산후조리원까지 고용해줬다. 아래에는 이수진이 사는 아파트 주소와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사진 속 이수진은 젊고 예뻤지만 눈빛에는 자신감이 넘쳐나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그리고 사진 배경에는 아기 침대가 보였다. 재현이 그녀와 아이를 위해 이렇게 잘 갖춰놓고 살게 했다는 생각이 들자 내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다. 이 모든 것이 곧 나의 것이 될 것이다. 나는 탐정에게 추가로 지시를 내렸다. 이수진이 매일 가는 곳, 만나는 사람, 그리고 재현이 그녀를 만날 때마다 증거를 찍어줘. 특히 재현이 회사 자금을 그녀에게 쓴 흔적이 있다면 그것을 확보해. 노트북을 닫을 때 문 밖에서 재현의 목소리가 들렸다. 유나, 문 열어. 대화 좀 하자.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나는 이미 그와 대화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창문을 열어 바람을 불러들였다.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그 별들 사이에서 나의 복수 계획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그려졌다. 이수진, 김재현. 두 사람 모두 나의 소나기 안에 들어올 것이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 카페 테이블 위에 반짝이는 햇살을 보며 나는 메뉴판을 넘기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강남의 번화한 거리에는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지나가고 옆 건물 아파트 베란다에는 이수진이 아이용 유모차를 밀고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탐정이 알려준 시간과 장소가 맞았다. 나는 카페 주문을 받은 웨이터에게 미소를 지으며 아기와 함께한 분께 딸기라떼 하나 더 시키겠어요. 302호 베란다에 있는 분이요라고 말했다. 웨이터가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가자 나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배달받은 라떼를 들고 카페를 바라보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손을 흔들며 인사했다. 그녀의 눈이 커지자 내가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갈 때가 되었다. 아파트 입구에서 이수진을 마주쳤다. 그녀는 유모차를 붙잡고 긴장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누구세요? 왜 저에게 음료를 사주신 거예요? 젊은 목소리에는 자신감과 함께 약간의 불안이 섞여 있었다. 나는 손가락으로 유모차 안에 잠든 아기의 뺨을 살짝 가볍게 스치며 말했다. 김재현의 아내예요. 우리 아이를 보러 왔어요. 이수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그녀는 유모차를 뒤로 당기며 아뇨. 이 아이는 제 아이예요라고 소리쳤다. 나는 비웃음을 지으며 재현의 사업비리 노트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다. 그 안에는 재현이 매달 그녀에게 보내는 생활비 입출금 내역과 회사 자금을 빼돌려 아파트를 구입한 증거 사본이 담겨 있었다. 이 아파트도 매달 받는 돈도 모두 재현의 회사 자금이에요. 법적으로 말하면 이 모든 것이 우리 부부의 공동 재산이죠. 이수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눈물을 훔치며 재현 오빠가 나를 사랑해요. 우리가 함께 아이를 키울 거예요라고 변명했다. 그래.
그럼 100억으로 집사 부인을 매수하고 스위스에서 숨겨서 아이를 낳은 건 뭐예요? 사랑이라면 왜 숨겼어요? 내 질문에 이수진은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재현은 너를 이용한 거야? 그가 정말로 널 사랑했다면 나와 이혼하고 당당하게 너와 함께할 줄 알았을 텐데. 그는 그저 아이가 필요했고 내가 그 아이를 낳을 적합한 인물이었을 뿐이지. 나는 노트를 다시 주머니에 넣고 이수진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도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을 알아야 해. 재현이 널 버릴 때가 언제 올지 모르잖아. 내가 필요한 정보를 알려준다면 나는 이 아파트와 함께 충분한 돈을 줄 수 있어. 물론 재현이 너에게 했던 것처럼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주는 거야. 이수진이 고개를 들며 나의 눈을 바라보는 순간 나는 그녀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음을 알았다. 그녀의 눈 속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고 이것은 나의 복수 계획에 있어 가장 중요한 돌파구였다. 재현의 가장 큰 약점은 바로 이수진과 그 아이였고 이제 그 약점이 내 손에 들어왔다. 이수진이 고개를 들고 나를 바라보는 눈빛에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 속에는 분노가 감춰져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젊은 여자로서 그녀도 결국 김재현의 거짓말에 속아 삶을 망치고 있었던 것일 뿐이다. 나는 테이블 위에 카페 라떼를 밀어주며 말했다. 한 잔 마시고 생각해봐. 너에게 주는 제안은 한 번뿐이야. 이수진은 숨을 깊게 들이쉬고 라떼를 들었다. 그녀의 손이 여전히 떨렸지만 목소리는 차분해졌다. 재현 오빠는 처음에 나에게 진심이었다고 했어. 결혼도 약속했고 아이를 낳으면 우리 세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행복하게. 나는 비웃음을 지었다. 그가 나와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너를 스위스에 숨겨 아이를 낳게 한 게 행복이야? 100억으로 집사 부인을 매수해 너의 존재를 감추게 한 게 행복이야? 김재현은 그저 너를 아이를 낳을 기계로만 생각했을 뿐이지. 나는 재현이 회사 자금을 빼돌려 다른 여성들과도 교제했던 증거 사진을 꺼냈다. 사진 속 재현은 다른 여자와 함께 레스토랑에서 웃고 있었고 날짜는 이수진이 스위스에 있을 때였다. 이수진이 사진을 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지며 손에 든 라떼 컵이 흔들렸다. 이게 진짜야? 물론이지. 나는 사진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그가 너에게 준 모든 것은 회사 자금으로 살 수 있었던 거고 만약 그의 비리가 밝혀지면 너도 함께 처벌받을 거야. 하지만 내가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알려준다면 나는 너를 보호해 줄 수 있어? 아이를 키우기 위한 충분한 돈과 김재현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까지. 이수진은 오랫동안 고민한 뒤 고개를 끄덕였다. 재현 오빠가 회사 자금을 빼돌리는 방법, 그리고 스위스에서 아이를 낳을 때 사용한 비용 출처를 모두 알려줄게. 또 그가 매달 나에게 보내는 돈을 받는 계좌 정보도. 그녀가 손안의 메모장을 꺼내 정보를 적어주는 동안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강남의 거리는 여전히 번화했고 유모차 안의 아기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이수진의 선택은 나의 복수 계획을 완벽하게 만드는 열쇠가 되었다. 재현이 의지했던 두 사람, 나와 이수진이 이제 함께 그를 무너뜨릴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내 마음은 차분하면서도 뜨거워졌다. 이수진이 메모장을 건네는 순간 나는 그녀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의 협력은 비밀로 할 거야. 그리고 너는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야. 이수진에게서 받은 메모장을 주머니에 넣고 카페를 나섰을 때 핸드폰이 진동했다. 탐정의 메시지가 화면에 떠올랐다. 김재현이 오후 3시 강남 그랜드 호텔 501호에서 이수진을 만난다. 회사 계좌에서 5천만 원을 인출한 흔적도 확인됐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메시지를 삭제했다. 재현이 아직도 나와 이수진을 속이려고 애쓰는 모습이 우스꽝스러웠다.
그는 이수진이 이미 나와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자신이 만든 거짓말의 거미줄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나는 차를 타고 호텔로 향했다. 이번에는 직접 그들의 모습을 보고 싶었다. 호텔 로비에서 재현을 보았다. 그는 고급 스위트 정장을 입고 머리를 빗고 있었으며 얼굴에는 평소처럼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숨길 수 없는 불안이 깔려 있었다. 나는 모자를 낮추고 그의 뒤를 따랐다. 엘리베이터가 5층에 도착했을 때 이수진이 501호 앞에서 재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를 데려오지 않았고 화장을 진하게 해서 예전보다 성숙해 보였다. 오빠, 왜 이렇게 늦었어? 이수진이 재현의 팔을 붙잡으며 애교를 부렸다. 재현은 그녀의 뺨을 쓰다듬으며 회사 일이 바빴어. 걱정하지 마. 라고 말했다. 그의 손에는 백화점 쇼핑백이 들려 있었고 보아하니 이수진에게 선물을 사온 것 같았다. 나는 벽 뒤로 몸을 숨기고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아이가 잘 자고 있나? 재현이 물었다. 응, 잘 자요. 그런데 오빠, 유나 씨가 최근에 이상하게 행동해요. 어제 카페에서 마주쳤는데 눈빛이 너무 차가웠어요. 이수진이 의도적으로 내 이름을 언급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두려움이 섞여 있었지만 그것은 재현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재현의 얼굴이 희미하게 찌푸려졌다. 걱정하지 마.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해. 100억으로 집사 부인을 보냈고 스위스에서의 모든 증거도 지웠어. 그는 자신감 넘치게 말했지만 손이 불안하게 꼼지락거리는 것을 나는 분명히 보았다. 그리고 만약 그녀가 뭔가 알아낸다고 해도 나는 회사와 재산을 모두 조종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 정말이에요? 응, 당연하지. 나는 너와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어. 재현이 이수진을 포옹하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거짓말이 가득했고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나는 벽 뒤에서 스마트폰 녹음 기능을 멈추고 호텔을 나섰다. 이 녹음 파일과 이수진이 준 증거,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재현의 비리 노트. 이 세 가지를 합치면 재현은 영원히 일어설 수 없을 것이다. 차 창밖을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다. 김재현, 내가 가장 어리석은 점은 나를 너무 가볍게 본 점이야. 이제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시간이 됐다. 녹음 파일을 저장하고 차 안에서 숨을 고르니 핸드폰이 다시 진동했다. 재현의 이름이 발신자 표시창에 뜨는 순간 나는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그는 아직 호텔에서 이수진과 있는 시간대였을 텐데 전화를 건 것은 분명 마음이 불안해서일 것이다. 여보. 내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하고 담담했다. 반대편에는 재현의 숨소리가 뚜렷하게 들렸다. 유나, 오늘 저녁에 같이 외식할까? 최근에 너무 바빠서 함께한 시간이 없었잖아. 회사 일이 끝나나요? 나는 의미심장하게 물었다. 그럼 5천만 원 정도 인출해서 좋은 식당 예약해두세요. 제가 좋아하는 그 프랑스 레스토랑으로요. 재현의 숨소리가 급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분명히 내가 그가 5천만 원을 인출한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란 것이다. 어떻게 알았어?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말투는 혼란스러워졌다. 그냥 느꼈어요. 나는 비웃음을 참으며 말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스위스에서 사온 선물도 가져오세요. 아이용 핑거스틱 같은 건 좀 아니고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의 액세서리라든가요? 전화기 너머로 재현이 깜짝 놀란 듯한 소리가 나왔다. 그가 이제야 자신이 온통 내 소나기 안에 들어왔음을 깨닫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다. 유나, 너는 뭘 알고 있나? 내가 알고 있는 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아요. 나는 차분하게 말하며 전화를 끊었다. 그런 다음 준비해둔 모든 증거를 법률 대리인에게 보냈다.
재현의 회사 자금 횡령 내역, 스위스에서의 출산 비용 출처, 매달 이수진에게 보내는 돈의 계좌 기록, 그리고 호텔에서의 녹음 파일까지. 이 모든 것이 재현을 구속할 충분한 증거였다. 저녁이 되어 재현이 레스토랑에 나타났을 때 그는 얼굴이 죄책감으로 창백했고 손에는 아무 선물도 들고 있지 않았다. 나는 테이블에 앉아 와인잔을 돌리며 그를 바라보았다. 김재현, 내가 100억으로 집사 부인을 매수하고 이수진과 아이를 숨긴 거짓말은 이제 끝이야. 재현은 급히 의자를 뒤로 밀며 일어섰다. 유나, 이건 오해야. 나는 오해가 아니에요. 나는 법률 대리인이 보내준 문서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이것은 내가 회사 자금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증거고 이것은 내가 이수진과 아이를 위해 스위스에 갔던 증거야. 그리고 이 녹음 파일은 내가 아직도 나를 속이려고 했던 말들이 담겨 있어. 재현이 문서들을 보는 순간 그의 눈은 커지고 팔은 떨렸다. 그는 벽에 기대어 몸을 지탱하며 마침내 패닉 상태에 빠졌다. 유나, 제발. 용서해줘. 정말 미안해. 용서. 나는 와인잔을 입에 대며 차갑게 말했다. 내가 나에게 그랬을 때 용서란 단어를 생각해 본 적이라도 있었어? 재현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의 패닉은 마치 무너지는 성벽처럼 그의 모든 거짓말과 어리석은 계획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레스토랑의 조명이 재현의 창백한 얼굴에 비칠 때 나는 와인잔을 내려놓았다. 그의 눈물은 테이블 위에 떨어져 물방울을 만들었고 목소리는 눈물에 묻혀 끊어지고 있었다. 유나,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나는 너 없인 살 수 없어. 회사도, 재산도 모두 너의 것이 되어도 좋아. 그냥 날 떠나지 마. 내 회사와 재산. 나는 천천히 일어나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모았다. 이 모든 건 이미 내 것이었어. 내가 불법적으로 빼돌린 자금은 원래 우리 부부의 공동 재산이었고 이수진이 사는 아파트도 그녀에게 주는 생활비도 모두 내 몫이었지. 나는 재현 앞에 서서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내가 가장 어리석었던 점은 나를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라고 생각한 거야. 100억으로 집사 부인을 매수하고 스위스에서 아이를 낳게 하고 돌아와서 거짓말로 나를 속이려 한 것. 너는 정말로 나를 얼마나 가볍게 생각했던 거야? 재현은 무릎을 꿇고 내 발을 붙잡으려 했다. 나는 발을 빼며 뒤로 물러났다. 이제 늦었어. 법률 대리인이 이미 모든 증거를 검찰에 제출했어. 내가 저지른 비리 행위는 곧 공론화될 것이고 회사 주주들도 이미 너를 추방하려고 준비 중이야. 그의 눈이 혼란스러워졌다. 검찰, 주주들, 너는 정말로 나를 파멸시키려는 거야? 파멸시키는 건 너 자신이야. 나는 차갑게 말했다. 내가 나를 배신했을 때, 내가 다른 여자와 아이를 두고 나를 속였을 때 이미 내 운명은 정해진 거였어. 나는 핸드폰에서 이수진에게 보낸 문자를 확인했다. 그녀는 아이와 함께 해외로 떠날 준비를 마쳤고 내가 약속한 돈도 이미 그녀의 계좌에 입금되었다. 이수진도 재현의 거짓말에 속은 희생자였지만 그녀는 선택을 했고 나는 그녀의 선택을 존중했다. 적어도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 복수를 위한 동맹이었던 거지. 나는 재현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넌 이제 혼자 남게 될 거야. 회사도, 재산도, 사랑하는 사람도 모두 잃은 채로. 이것이 내가 나에게 했던 모든 것에 대한 보상이야. 문을 열고 나갈 때 밤바람이 내 얼굴을 스쳤다. 레스토랑 안에서는 재현의 비명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더 이상 그 소리를 듣지 않았다. 내 발걸음은 가벼웠고 하늘의 별들은 예전보다 더 밝게 빛나고 있었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이것이 나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나는 김재현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이제는 나 자신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아무도 나를 속일 수 없고 아무도 나를 아프게 할 수 없는 그런 삶을